집에 가고 싶어. 아내의 마지막 문자. 미야기현 오나가와초. 바다는 제 몸을 뒤척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느릿하게 해안선을 핥습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자리에 새로 지어 올린 방조제는 하얗고 매끄러워서 거대한 치아처럼 보입니다. 이 깨끗한 풍경 앞에서 한 남자가 낡은 트럭의 뒷문을 엽니다. 그의 손에는 습기가 밴 네오프렌 소재의 잠수복이 들려 있습니다. 고무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지만 남자는 익숙한 듯 그 옷 안으로 자신의 늙은 몸을 밀어넣습니다. 몸이 옷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고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매번 같은데 매번 새롭습니다. 야스오 씨의 아침은 언제나 정해진 궤적을 그리며 흐릅니다. 물때를 확인하고 공기통의 압력을 체크하며 허리에 납덩이를 두릅니다. 그것은 삶의 의무라기보다 차라리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납덩이의 무게는 정확히 5kg. 유코 씨가 좋아하던 고양이 미미의 무게와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납덩이를 허리에 두르다가 문득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납덩이가 허리를 감싸며 차갑게 눌러 앉을 때마다 14년 전 아침 현관에서 미미를 안아올리던 순간이 돌아옵니다. 그는 처음부터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다는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 거대한 도둑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매주 그 도둑의 품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란 언제나 질문보다 작은 것이니까요. 2011년 3월 11일. 그날의 하늘은 무서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반짝여서 유코 씨는 아침 식탁에서 오늘 하늘 좀 봐. 너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인생의 어떤 페이지에도 예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야스오 씨는 아내를 직장인 은행에 데려다주고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있을 때는 공기처럼 투명하다가 없어지면 돌처럼 무거워집니다. 오후 2시 46분, 땅이 울고 바다가 일어섰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높게, 훨씬 많은 것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간 폐허 속에서 그가 유코 씨에게 받은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짧고 명료하였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고 싶어. 그는 그 문자를 받고 즉시 달려갔습니다. 은행이 있던 곳으로, 은행이 있었을 곳으로, 은행이었을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도로도, 유코 씨도. 있던 것들이 없어진 자리는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요. 집에 가고 싶어 라는 그 문장은 야스오 씨의 심장박동 사이에 박혀버린 가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은 마모되고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이 섭리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슬픔은 마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불에 달구어진 날을 두드리듯 날카롭게 벼려지기도 합니다. 처음 1년 동안 야스오 씨는 유코 씨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리면 현관에서 부엌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기다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그 습관이 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가고 싶어 했던 집은 이제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쓰나미가 훑고 간 오나가와초의 거리에는 새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유코 씨가 알던 그 집, 현관에 신발장이 있고 부엌에서 된장국 냄새가 나던 그 집은 이제 사진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스오 씨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57의 나이에 국가 잠수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숨가빠하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는 매일 아침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무서웠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자 그곳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지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 오직 자신의 호흡 소리만 들리는 곳. 거기서 그는 비로소 유코 씨와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잠수 자격증을 따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필기 시험을 보고 실기 시험을 보고 수영 능력을 증명하고 수중 작업 기술을 익혔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는 대부분 가장 나이 많은 응시자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그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왜 이 나이에 잠수사가 되시려고요? 야스오 씨만 웃었습니다. 찾아야 할 것이 있어서요. 수심 20m. 빛조차 길을 잃는 그 어둠 속에서 야스오 씨가 만나는 것은 고요한 절망이 아니라 아내의 흔적입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낡은 구두, 녹슨 시계, 누군가의 앨범 조각들, 펼쳐지지 않는 우산, 찌그러진 냄비, 깨진 거울. 그는 그것들을 보며 아내가 이 차가운 서랍 속 어딘가에 갇혀 있음을 실감합니다. 물속에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흙탕물이 천천히 일고 물고기가 천천히 지나가고 그의 손이 천천히 바닥을 더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물속에서 인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곰인형이었는데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고 솜이 빠진 채였습니다. 그 인형을 보는 순간 그는 울었습니다. 마스크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 시야가 흐려지는데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울었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안고 자던 인형, 누군가의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을 인형, 그것이 이제 아무도 없는 바다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망 없는 수색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야스오 씨는 그저 묵묵히 잠수 장비를 손질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14년이 지났는데 뭘 찾겠느냐고 말합니다. 이미 끝났다고, 이제 놓아주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그럴 때마다 야스오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는 바다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잠수는 습관이자 인생이며 사랑의 가장 지독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잊지 않기 위해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무겁고도 단단한 것인지요. 그는 그것을 압니다. 망각이 아니라 기억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을요. 물속에서 그는 혼자입니다. 거품 섞인 숨소리만이 고막을 때리는 그 고립된 세계에서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흙탕물을 걷어냅니다. 한 번 잠수할 때마다 대략 40분에서 50분 정도 물속에 머뭅니다. 더 오래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그 시간 동안 그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바닥을 살핍니다. 어느 날은 그물에 걸린 의자를 건져 올렸습니다. 나무 의자였는데 등받이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의자를 보자 유쿠 씨가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의자가 제일 편해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찻잔을 발견했습니다.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하얀 찻잔. 바닥에는 작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코 씨의 찻잔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백 번의 잠수 끝에 그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그날은 2023년 가을,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수심 18m 지점, 무너진 건물의 잔해 사이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전원은 켜지지 않고 액정은 깨졌지만 그 차가운 기계 덩어리를 손에 쥐었을 때 그는 비로소 아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물속에서 그는 그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스크 안에서 또 울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배에 오르자 동료 잠수사가 물었습니다. 뭐 찾으셨어요? 야스오 씨는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바다가 마지못해 내어준 작은 자비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지금 그의 집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액정은 깨졌지만 케이스는 그대로입니다. 연한 분홍색 케이스. 유쿠 씨가 좋아하던 색깔입니다. 가끔 그는 그 휴대전화를 들고 집에 가고 싶어 라는 문자를 다시 읽습니다. 물론 화면이 켜지지 않으니 실제로는 읽을 수 없지만 그는 그 문장을 외우고 있습니다. 8글자. 그 8글자가 그의 14년을 만들었습니다. 야스오 씨는 오늘도 바다를 향해 절을 합니다. 오전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그는 방조제 앞에 서서 바다를 향해 허리를 숙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다는 대답하지 않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기도란 원래 대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차가운 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물이 잠수복을 감쌀 때의 그 무게감, 납덩이가 허리를 끌어내릴 때의 그 침잠,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의 쇳소리,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이제 익숙합니다. 그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5m, 10m, 15m, 20m. 빛이 점점 흐려지고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세상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의 잠수는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찾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자신도 바다의 일부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어쩌면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매일 같은 문장을 써내려가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고 싶어 라고 유코 씨는 말했습니다. 야스오 씨는 그 집을 찾고 있습니다. 지상에 없다면 바다 밑에 있을 것이고 바다 밑에 없다면 물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물속 어딘가에 없다면 자신의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나가와의 파도는 오늘도 방조제를 두드립니다. 규칙적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남겨진 자의 슬픔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고 소금기 어린 습관이 되어 그의 삶을 지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수복을 입는 것, 공기통을 확인하는 것, 바다를 향해 절하는 것, 물속으로 내려가는 것.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유코 씨와의 대화입니다. 오늘은 뭘 찾았어요? 누군가 묻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14년째 같은 대답입니다. 14년째 같은 희망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집착이라고 부르지만 야스오 씨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둘 다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건 그 기다림 자체가 그 사람의 생이 된다는 뜻임을 말입니다. 유코 씨는 지상에 없지만 야스오 씨의 삶 곳곳에 있습니다. 아침에 끓이는 된장국 냄새에, 저녁에 켜는 현관등 불빛에, 밤에 듣는 파도 소리에. 그녀는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없지만 있습니다. 이것이 야스오 씨가 14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바다는 때때로 무언가를 내어줍니다. 조개 껍데기, 유리 조각, 녹슨 동전. 야스오 씨는 그것들을 씻어서 선반에 놓습니다. 작은 박물관처럼, 작은 재단처럼.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꿨습니다. 유코 씨가 물속에서 걸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젖지 않은 채로, 빛나는 채로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여보, 나 집에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야스오 씨는 어서 와요. 된장국 끓여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깨어나서 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야스오 씨는 오늘도 아내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해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성실하게 침잠합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71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도 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숨이 예전만큼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했다고 이제는 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코 씨를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요. 휴대전화는 찾았지만 그녀는 아직입니다. 그녀가 입었을 옷, 그녀가 신었을 신발, 그녀가 들었을 가방, 그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집에 가고 싶어 라는 그 문장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오나가와 초의 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섰고 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놉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에서도 슬픔이 가득한 바다 옆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야스오 씨는 그것을 보며 생각합니다. 삶이란 참 신기한 것이라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멈출 것 같은데 멈추지 않습니다. 유코 씨가 떠난 후에도 해는 매일 뜨고 밥은 매일 먹어야 하고 빨래는 매일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되는가?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바다를 보면 그는 때때로 유코 씨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무리하지 마요. 안 해. 조금만 더 찾을게.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곧 갈게. 당신도 같이 가자.
14년이라는 시간은 길지만 야스오 씨에게는 짧습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코 씨가 아침에 입던 회색 재킷, 그녀가 좋아하던 차향기, 그녀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던 주름. 그것들은 14년이 지나도 바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현상되는 사진처럼요. 그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아침 유코 씨에게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 라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자신이 은행까지 함께 들어갔더라면, 만약 그날 하늘이 막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는 곧 그런 생각을 멈춥니다. 만약이란 없으니까요. 있는 것은 오직 이것, 유코 씨가 없는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수를 합니다. 만약을 생각하는 대신 지금을 산다는 것. 유코 씨를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녀가 없지만 있다는 것. 그런 모순 속에서 그는 매일을 삽니다. 오늘도 그는 바다로 갑니다. 트럭 문을 열고 잠수복을 입고 장비를 점검하고 배에 오릅니다. 바다는 오늘도 같은 얼굴로 그를 맞이합니다. 화내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그저 거기 있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쌉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소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집으로, 유코 씨가 있는 곳으로, 끝나지 않는 귀향길을 따라.